AK 라디오 월다이 시작하겠습니다. 이현우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엔 사무총장의 러시아 방문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 일단 최근 이슈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난 24일에 안토니우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러시아를 방문한 것은 2022년 4월 이후 2년 만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번 만남은 러시아 군대에 북한군이 파병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미국이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루어졌는데 이 구테르스 사무총장이 이제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유엔 헌장, 국제법, 유엔 총회 결의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평화가 필요하다라고 연설을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푸틴 대통령이 재미있는 발언을 했더라고요. 사무총장님은 우리 모두 하나의 큰 가족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했지만 불행히도 가정에서는 종종 다툼과 소란, 재산 분할, 가끔은 싸움이 일어난다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상 불가피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유엔 사무총장의 이번 방문이 러시아에 명분을 준 셈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는데 이번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의 러시아 방문이 담은 진짜 의미가 뭔지 일단 먼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방문이 사실 논란이 된 거는 다른 부분보다 지금 시점이 굉장히 미묘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일단은 말씀해 주셨듯이 북한의 파병을 미국을 비롯해서 대부분 서방 국가들이 일단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버렸어요. 네. 그리고 또 브릭스 회의에는 이란을 비롯해서 중동 주요 국가들이 또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게 아니고 중동 전역이든 우크라이나 전쟁이든 여전히 이제 엄청난 키를 갖고 있는 국가임을 또 확인을 해줘 버렸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 대선이 또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런 굉장히 미묘한 상황에 돌발적으로 유엔 사무총장이 정치적인 행보를 보인 셈이 된 거예요. 사실 유엔의 그동안의 입장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와는 거의 뭐 관계를 끊은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 번도 방문을 안 했었죠. 러시아는 침략 국가다. 그리고 미국 및 서방 국가들의 대러 제재에도 이제 유엔이 공식적으로 지지를 한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무총장이 먼저 러시아에 이제 손을 내민 꼴이 된 겁니다. 그리고 휴전을 하자는 이제 직접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그런 모양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서방 국가들이나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까지 이제 제재를 이끌고 러시아가 침략 국가라고 당신네들이 그렇게 규정을 짓고 국제사회로 이렇게 끌고 와준 사람들이 갑자기 이러면 어떡하냐. 이제 이런 입장이 된 건데 이 유엔 측에서는 이 푸틴과 회담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구테르스 사무총장이 어쨌든 러시아의 침략 전쟁인 거를 다시 확인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진정한 평화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푸틴을 설득하러 간 거라고 지금 얘기를 했지만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 미국 대선에서 이제 러시아의 이제 대러 정책에서 상당히 친러 성향이 강한 이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가능성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엔 이번 행보가 유엔이 미리 줄을 선 거 아니냐. 트럼프 당선에 대비를 해서 이런 움직임을 보인 게 아니냐. 국제사회에서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어차피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를 할 경우에 우크라이나가 휴전 의사가 있든 없든 미국과 서방 사회가 결국에는 러시아와의 휴전을 이제 강제로라도 이끌고 갈 게 아니냐. 우리나라 6.25 전쟁도 사실은 우리나라는 협상 당사에 앞서 빠져버렸지 않았습니까? 반발해가지고. 결국엔 미국 유엔사하고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당시엔 소련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중국도 들어갔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체결이 됐었는데, 당시에 이제 휴전조약도. 그러면 우크라이나도 그런 6.25 전쟁 휴전조약 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결국 조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유엔이 벌써부터 이렇게 앞서 나가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유엔 같은 국제조직 입장에서는 당연히 미국 대선의 결과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굉장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나리오별 대응은 이제 필요하다. 그건 국제사회에서도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근데
시나리오별로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것과 이렇게 대놓고 어느 한쪽으로 이제 가능성을 보고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완전히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엔 내부에서도 결국에는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미리 대비를 하려고 휴전 테이블을 깔아놓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더 국제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측은 이번 사무총장의 그 방문 소식이 듣고 굉장히 기분 나쁘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그럴 했었고, 수밖에 없었죠. 또 이 유엔 사무총장의 방문 요청도 거부하고 무시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제 관련해서 그럼 이번 그 북한의 파병도 이런 유엔의 움직임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마 북한의 파병이 공인이 됐다는 점이 이 유엔에서 당연히 이건 굉장히 욕을 먹을 걸로 알고서도 움직인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움직임을 보인 이유는 북한의 파병이 서방 국가들이 모두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부분에서 아마 이게 줄 영향과 파급을 고려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북한이란 나라가 지금 전쟁 상황을 뒤바꿀 정도로 뭐 엄청난 군사 강국이라든가 아니면은 거기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을 아예 밀어낼 정도의 전투력을 가진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북한이 파병을 했다, 이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전쟁 자체가 이제 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만의 이제 지역적인 굉장히 제한전, 리미티드 워라고 하죠. 그런 제한전적인 분위기에서 이제 북한이라는 완전히 동떨어진 수천 킬로 떨어진 나라에서 파병을 갈 정도로 국제전쟁이 됐다, 이런 분위기를 상당히 우려를 하는 걸로 보여요. 일단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전체 전쟁 양상에서 서방과 이제 국제사회의 전략은 어떤 방향으로 갔었냐면, 러시아가 다른 유럽 지역으로 확전할 가능성을 제한하는데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뭐 몰도바라든지 다른 기타 지역으로 침공할 가능성을 적게 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재래식 전력을 소진시키면서 전쟁을 우크라이나 내에 묶어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한전으로 러시아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봉쇄하려는 분위기로 갔었는데, 지금까지는 이 전략대로 미국과 서방에서 우크라이나에 계속 자금과 무기를 지원을 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거기 맞춰서 장기 방어전을 펴면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의 전쟁으로 끌고 갔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북한의 파병이 이제는 국제사회 완전히 공식화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 전쟁은 더 이상 양국만의 전쟁이 아니게 돼요. 국제전쟁이 된 거죠. 사실 우크라이나에도 지금까지는 뭐 서방 국가 용병들이 뭐 소수이기는 해도 비공식적으로 파병이 간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상황들이 이제 나왔었고, 근데 이것도 지금까지는 공식적으로 밝히는 분위기는 아니었죠. 러시아도 중앙아시아나 동남아시아 각국에서 이제 용병들을 모집을 해서 쓴다는 이야기든 돌았지만 역시 공식 표명을 하지는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파병 사실이 아예 공식적으로 확인이 돼버렸으니까 앞으로 이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거는 이제 제한전을 넘어선 겁니다. 공식적인 국제전쟁이 된 거고, 러시아가 앞으로는 대놓고 뭐 중앙아시아 국가든 자기네들 동맹국이든 뭐 아니면 더 나아가서 북한에 더 많은 병력 파병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뭐 중국의 파병을 요구하거나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에 대놓고 파병을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고, 반대로 우크라이나도 진짜 수도가 위기에 처할 경우에는 뭐 서방 국가들의 파병을 받을 수도 있게 된 거죠. 안 그래도 프랑스 정부가 5월에 키이우가 만약에 함락 위기에 처하게 되면은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파병을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까지 나왔던 상황이었는데,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이 전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의 전쟁에서 정말 나토 국가랑 러시아의 전쟁, 더 나아가서는 국제전쟁, 3차 세계대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뜩이나 지금 이 우크라이나, 지금 한창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크림반도 일대는 예전에 19세기 중엽에 1853년에 크림 전쟁이라는 대규모 국제전이 있던 지역이에요. 당시 그리고 또 2차 세계대전 때도 이제 독일하고 소련 간의 격전지였죠. 정말로 이제 대대로 유럽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지역인데, 이게 결국 더 심화되면은 그런 예전처럼 이게 대규모 국제전으로 번지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정말로
공식적으로 제한전이 아니라 국제전이 돼버리면은 이 지역하고 중동 지역 정세도 같이 연결이 또 돼 있습니다. 러시아가 중동 내전에 굉장히 깊숙이 개입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이게 서로 영향을 또 주고받으면서 더 확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부분에서 유엔이 아무리 욕을 먹더라도 지금 어느 한쪽이라도 중동 전쟁이든 뭐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쟁이든 빨리 휴전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 이러한 압박은 받았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단순히 뭔가 러시아의 군대에 북한군이 파병했다. 요런 단편적이고 표면적인 것에 주목하기보다는 이 북한이 파병했다는 그 자체가 주는 어떤 명분이나 상징성이 훨씬 중요하다. 그렇죠. 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방금 전에 또 이제 중동 전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스라엘이랑 하마스와의 그런 전쟁, 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그런 교전, 그리고 이란과의 교전 이게 지금 다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 이제 중동 지역의 전쟁 양상도 예전이랑 좀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이제 중동 국가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이란과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잖아요. 네. 이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고립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좀 러시아랑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러시아는 일단 시리아 내전에 매우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국가고 중동 전체적인 전략 부분에서도 러시아를 빼놓고는 이제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중동의 각 전쟁에 매우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죠. 일단은 미국이 대선 국면에 빠지면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중동 정책에서 지금 미국이 거의 손을 놓은 상태라는 이야기가 미국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어쨌든 이제 뭐 대통령이 자기는 대선에 안 나가잖아요. 결국에는 나갈 정권이 되어버리니까 중동은 물론이고 전체 이제 국제사회에서 조정 능력이 이미 상실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기가 끝날 대통령하고 할 협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다른 국가들, 동맹국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들도 더 이상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현재 바이든 행정부랑은 아무런 협상도 체결을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 민주당하고 공화당은 지금 중동 정책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결국에 미국은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 지역 상황에서 완전히 이제 공백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을 끌고 나가면서 하마스와 헤즈볼라는 지금 거의 뭐 조직원들뿐만 아니라 이제 고위 간부들까지 계속해서 이제 사망 소식이 나오고 있잖아요. 거의 괴멸을 시키고 있어요. 그럼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란뿐만 아니라 이란이야 뭐 자기네 이익이 걸려있는 집단들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미국과 동맹 중인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들도 아무리 이제 지금 미국하고 같이 발을 맞추고 있다곤 해도 이스라엘이란 국가는 중동 전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슬람 사회 입장에선 공공의 적입니다. 그럼 그런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지나치게 세력을 확대하는 거는 모든 중동 국가들이 원치 않는 장면이라는 거죠. 이란이 암만 싫어도 이스라엘이 잘 되는 꼴을 보기가 더 싫은 거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중동 전쟁으로 수십 년간 치고받고 싸우던 관계예요. 그게 그 앙금이 전혀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에는 자기네 국가 이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미국 편에 서고 있는 국가들이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이제 무제한적으로 이 지역에서 세력 확장을 하는 걸 또 원치는 않는다는 거죠. 그 틈을 타고 지금 러시아가 이란과 뭐 사우디라든가 아랍에미리트라든가 이런 나라들의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이런 아랍 연맹 국가들이 이란과 이제 단독으로 뭐 군사협력 강화를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회담도 활발히 열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이제 민간인 학살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이들 국가들이 최대한 목소리를 안 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최대한 우리는 어쨌든 뭐 이스라엘과 미국의 편을 들겠다던 나라들이 전부 중립으로 돌아섰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스라엘은 국지 전투는 계속 이기면서도 결국 중동에서 계속 고립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정말로 지금까지는
이제 민주당 정권이 어쨌든 이스라엘을 지원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끌고 온 이 두 개의 전쟁이 민주당 정권이 갑자기 무너지고 이제 자기가 집권하면은 전쟁 두 개 다 끝내겠다라고 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다른 상황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때가 되면은 이스라엘도 결국에 이런 협상 분위기를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 미국의 지원 없이는 이스라엘도 계속해서 전쟁을 할 수는 없거든요. 이미 전쟁 상황이 1년 넘게 진행이 됐고, 이스라엘도 이제 재정 문제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지금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재정 지원 없이는 전쟁을 계속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이런 상황에서 결국 미국은 그럼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못한 상황이에요. 그럼 이 두 개의 전쟁의 움직임에서 전체 키를 쥐고 있는 나라가 그럼 지금 미국이 아니죠. 오히려 러시아가 더 많은 지금 카드를 갖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결국에는 이런 상황이 지금 앞으로 대선이 끝날 때까지도 계속될 텐데 그럼 그 상황에서 모든 상황이 러시아에 더 유리한 상황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미국에서 누가 집권을 하든 뭐 해리스 부통령이 집권을 하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어서 집권을 하든 새로운 미국의 행정부는 이 두 개의 전쟁 중 하나라도 마무리를 짓고 미국의 국익에 맞춰서 국제 정세를 끌고 나가려면은 무조건 러시아와 어느 부분에서든 화해를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권이 막 바뀐 미국은 바로 이제 이 외교 라인을 또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구축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결국에는 뭐 미국 내부의 문제나 정치 문제나 외교 라인 재구축 문제나 이런 것까지 다 하면은 1년이 더 걸릴 텐데 그럼 그 사이에 러시아가 유리한 국면이 더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미국이 더 이상 끼어들 틈이 있겠느냐? 이런 거를 지금 우려한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미국의 그런 대선 이후에 혼란스러운 전국을 틈타서 이제 점점 러시아가 더 힘을 많이 갖게 되면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한테도 그건 굉장히 이득인 상황인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북한의 기세가 점점 더 커질 텐데 뭔가 러시아라는 좀 뒷배가 생긴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관련해서 좀 봤을 때 최근에 이제 북한의 대남 도발 행보가 굉장히 더 적극적이고 좀 과감해지고 있다고 저는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일단 이번 달에만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15일에 이제 그 남북을 연결하는 경의선, 동해선 연결도로가 폭파됐고, 그다음에 23일에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그런 기지들을 또 시설 방문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24일에는 그놈의 오물풍선이 이번에도 대통령실 청사에 떨어지는 그런 사건이 또 있었고 25일에는 이제 동해선에 이어서 경의선에도 방벽을 세우고 굉장히 이제 이번 달에만 많은 이런 대남 도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미국 대선이 2주도 안 남았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도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도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이제 북한의 도발 자체가 지금 뭐 이제 한국을 완전히 뭐 군사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위협을 줄 정도 그 정도 강도라기보다는 이제 여러 자기네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최대한 도발을 하고 있는 걸로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보다 북한의 도발보다는 러시아가 향후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여지가 생겼다는 부분에서 좀 걱정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한반도 문제도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가 있는데 그럼 그때 지금 중국이 북한을 제어할 능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러시아가 새로운 변수로 들어왔을 때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그리고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과연 어떤 대북 정책을 보여줄지 이런 변수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실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지금 뭐 여러 면으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도발을 하는 이유는 어쨌든 김정은과 탑다운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을 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지금 분석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또다시 이제 한반도 비핵화를 매개로 해서 미국과 협상 테이블이 열릴 수 있다. 그러면 그 전 상황에서 어쨌든 이제 대북 문제의 중요성을 과시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이 어필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핵카드와 함께 또 하나 북한의 카드로 생기는 것이 바로 대러 파병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두 개 협상을 끌고 나가면서 이제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예전의 탑다운 방식의 협상을 다시 재개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북한이 지금 경제난이 굉장히 극심하기 때문에 또 이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 마련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더 관심을 많이 끌고자 뭐 오물풍선이든 뭐 할 수 있는 거는 뭐든지 다 할 거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트럼프 행정기 2기가 진짜로 출범을 하게 돼서 탑다운 방식의 협상이 다시 돌아올 경우에 우리나라는 전에 이제 전 정권 때 북미 협상 때처럼 우리나라가 직접 당사자인데도 이제 직접적으로 끼어들기가 상당히 어려웠었죠. 오히려 이제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이 협상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 직접적으로 손을 대기 어려운 고립된 입장을 보였었는데 아마 우리나라에는 이 상황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우려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또 트럼프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찾아올 것 같은데 방금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을 바랄 거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럼 만약에 그러니까 막판 스퍼트로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그때는 좀 어떤 이런 변화가 예상되세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상황이 조금 더 연장이 될 것이다. 보통 그렇게들 보고 있는데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전쟁도 이제 현상 유지 분위기로 일단은 갈 수밖에 없을 거고 대러 제재나 대북 제재는 더 장기화되면서 이제 새 행정부는 어쨌든 이제 기존의 바이든 행정부가 연장이 되는 연장 국면이기 때문에 여기서 완전히 이걸 뒤집는 새로운 정책을 펴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쵸. 그리고 아마 지금 현재 이 외교 정책 라인을 끌고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다시 기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상 유지를 일단은 하는 걸 초점을 두고 그 이후부터 아마 단계적으로 각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씩 돌파구를 마련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걸로 보이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해리스 부통령 당선은 굉장히 안 좋은 시나리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바이든 행정부 지금 마찬가지지만 그쪽의 동북아시아 정책은 굉장히 입장이 확고한 편이거든요. 북한 관련 동북아 이슈는 최대한 현상 유지를 하면서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반대로 얘기하면. 네. 지금 바이든 행정부 집권 기간 동안에 북한하고 뭐 한 게 없죠. 군사적으로 충돌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네. 그러니까 이쪽 지역은 현상 유지를 하면서 틀어막는 데 집중이 되어 있고요. 오히려 대만 해협 쪽에 벌어질 수 있는 중국과 충돌에 대비한 정책이 더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대중국 봉쇄를 더 심화를 시키면서 대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충돌에 대비를 하고 또 억지력을 키우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의 이제 군사적 협조, 밀착을 더 강화시키는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살펴보면은 트럼프가 됐을 때, 해리스가 됐을 때 둘 다 장단점이 있는 상황인 거죠. 트럼프가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과 양자 협상을 자체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배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의를 해야 한다면은 반대로 뭐 대중국, 대러시아 정책에서는 이쪽에서는 좀 더 풀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우리나라도 좀 움직일 수 있는 여유가 다시 생기겠죠. 지금은 꽉 막혀 있지만. 반대로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계속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결국엔 유지가 될 경우에 동북아시아에서 우리나라의 역할도 좀 더 커질 수 있고 대북 정책에서도 좀 더 주도권은 강화가 되겠으나 이제 대중국, 대러시아 정책은 계속해서 좀 힘든 상황에 놓이겠죠. 결국에는 이제 어떤 상황이 닥칠 것이냐 그리고 누가 집권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좀 더 발빠르게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되게 주요한 국제 뉴스가 미국 대선 결과에 많이 달려있는 것 같아요. 네, 거의 모든 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미국 대선 날짜가 한국 시간 기준으로 11월 5일 예정인데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느냐, 해리스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정말 많은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트럼프의 당선이 좀 유력한 상황인 거죠? 그렇게 보는 쪽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상황이겠죠.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끝까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대선 진짜 모르겠어요. 아직 점치지 못하는 걸로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방송이 공교롭게 대선 하루 전날이더라고요. 어려운 상황에. 네, 그래서 그때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기대해보면서 이제 AK 라디오 월드아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기자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